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서구에 사는 40대 남자입니다. 저는 중견 건설회사에서 현장 소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된 건 최근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충격적인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들으시면 정말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 저는 울산에 있는 대형 건설 현장으로 장기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 저희 일이 그래요.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현장을 관리해야 하죠. 젊었을 때는 그저 일이 좋아서 또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정말 미친 듯이 일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고, 주말에도 현장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달려가야 했죠. 그런데 3년 전 제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밤 11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죠. 불을 켜보니 아내가 거실 소파에 앉아서 펑펑 울고 있더라고요. 화장은 다 번진 채로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휴지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처음엔 무슨 일인가 싶어서 깜짝 놀랐죠. 여보,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아내는 고개를 저으며 한참을 더 울기만 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 같아 불안한 마음에 아내 옆에 앉았죠. 진정해. 무슨 일인지 천천히 말해봐. 아내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겨우 입을 열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큰 사고를 쳐버렸어. 큰일? 무슨 큰일? 내가 주식하다가 우리 돈 다 날렸어.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귀를 의심했죠.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 싶어서 다시 물었어요.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우리 통장에 있던 돈 2억 3천만 원 다 없어졌어.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바로 핸드폰 뱅킹을 확인했어요. 정말로 통장 잔고가 텅 비어 있었죠. 10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돈이,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 아껴가며 모은 돈이 단 한 푼도 남지 않고 사라져 있었어요. 울지 말고 제대로 말해봐. 대체 무슨 주식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제가 소리를 지르자 아내는 더 크게 울면서 말했어요. 미안해. 처음엔 조금만 하려고 했는데 TV에서 주식으로 대박 났다는 사람들 보고 나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처음엔 100만 원만 넣었는데 그게 150만 원이 되더라고. 그래서 조금씩 더 넣다가 그래서 계속 잃으니까 본전 생각이 나서,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러다가 그만. 아내는 울먹이며 더 충격적인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어떻게든 본전이라도 찾으려고 5천만 원 대출받아서 온라인 도박했는데 그 돈까지 날려버렸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총 2억 8천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진 거였죠. 분노와 허탈감,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미쳤구나. 진짜 미쳤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게 너 혼자 돈이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아껴가며 모은 돈인데! 그런데 아내는 갑자기 표정을 바꾸더니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어요.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맨날 일한다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날 혼자 두니까 내가 외로워서 도박에까지 손을 댄 거잖아. 당신은 나한테 관심이나 있었어? 돈만 벌면 다야? 기가 막혔죠. 자기가 우리 전 재산 날려놓고 오히려 제 탓을 하다뇨? 뭐? 내가 왜 일을 했는데? 우리 가족 먹고 살려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일한 거잖아. 근데 지금 나 때문에 도박을 했다고? 외로웠어. 매일 혼자 있으니까 미칠 것 같았다고. 친구들은 다들 남편이랑 여행도 가고 데이트도 하는데 나만 혼자 집에 있으니까.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부부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죠. 됐어. 더 말할 필요도 없겠다. 우리 이혼하자.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아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죠.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제발.
우리 15년을 함께 살았잖아. 한 번만 기회를 줘.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돌아선 상태였죠.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기회? 2억 8천만 원 날려놓고 기회를 달라고? 됐어. 내일 당장 변호사 만나서 이혼 절차 밟을 거야. 바로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어머니였죠. 이 늦은 시간에 전화하신 걸 보니 무슨 일인가 싶어 급히 받았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준호야, 엄마야.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내가 신장이 많이 안 좋대. 의사 선생님이 당장 투석을 시작해야 한다고 그러시는구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죠. 어머니가 만성 신부전증으로 주 3회 투석을 받아야 한다는 거였어요. 어머니,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아니야, 늦었으니까 내일 와. 너 울산에서 공사 때문에 바쁜 거 다 아는데 엄마 걱정하지 말고. 전화를 끊고 나니 머리가 복잡했어요. 한쪽에서는 전 재산을 날린 아내와 이혼해야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픈 어머니를 돌봐야 하고, 그런데 저는 당장 다음 주부터 울산으로 장기 출장을 가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조용히 듣고 있던 아내가 갑자기 나섰습니다. 여보, 내가 어머님 간병할게. 내가 잘못한 것도 많고 이번 기회에 정말 잘해볼게. 어머님 병원 모시고 다니고 집에서도 잘 챙겨드릴게. 나 한 번만 믿어줘. 지금 그게 말이 돼? 당신이 방금 전까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다 잊었어? 미안해. 내가 너무 당황해서 그런 거야. 내가 진짜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어머님은 다른 문제잖아. 당신은 울산 가야 하고 누군가는 어머님을 돌봐야 하잖아. 내가 할게. 그리고 정말 잘할게. 이번만큼은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 약속해.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말했어요. 저는 고민에 빠졌죠. 아내에게 믿음이라곤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결국 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좋아. 하지만 이건 어머니를 위해서야. 한 번만 더 문제 일으키면 그땐 정말 끝이야. 알겠어? 고마워. 정말 고마워. 잘할게 정말로. 그렇게 저는 이혼을 보류하고 아내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다음 날부터 아내는 정말 열심히 어머니를 돌봤어요. 매일 병원에 모시고 가고 투석하는 동안 옆에서 기다리고 집에서도 정성껏 식사를 준비했죠. 저는 울산으로 떠나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매주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와 가족과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울산에서 서울까지 왕복 6시간이 걸리는 강행군이었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처음 몇 개월은 정말 괜찮았어요. 금요일 저녁에 울산에서 출발해서 밤 늦게 서울에 도착하면 아내가 따뜻한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고, 토요일에는 어머니 병원에 함께 가서 진료를 받았죠. 어머니도 며느리가 잘 돌봐준다며 고마워하셨고, 저도 아내가 정말 변한 것 같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한 번쯤은 용서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런데 3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아내가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어머님 간병하느라 너무 힘들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운동이라도 좀 하면서 스트레스 풀고 싶어. 그래, 그럼 요 앞에 동네 헬스장이라도 다녀. 그게 사실 내 친구가 강남에 있는 헬스장 다니는데 거기가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대. 여보, 나 거기 다니면 안 될까? 강남? 아니 무슨 그 먼 데까지 가서 운동을 해. 우리 집 앞에도 헬스장 있잖아. 거긴 시설이 너무 낡았어. 그리고 강남 가는 김에 친구들도 만나고. 나 요즘 어머님 간병하느라 친구들도 못 만났잖아. 그리고 나 PT도 받고 싶어. PT? 얼만데? 얼마 안 비싸. 월 200만 원 정도? 뭐? 200만 원? 비싸긴 한데 진짜 좋은 트레이너한테 배우는 거야. 그리고 주 5회 수업이라 사실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저는 고민했지만 아내가 그동안 어머니 간병을 열심히 했던 것도 사실이기에 결국 허락했어요.
운동을 다니기 시작한 뒤 아내는 확실히 표정도 밝아지고 활력도 생긴 것 같았죠. 저도 그런 아내를 보니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또 한 달이 지나고 아내는 또 다른 요상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나 어제 고등학교 동창회 갔다 왔어. 그래? 재밌었어? 근데 사실 좀 창피했어. 친구들이 다 명품백 들고 왔더라. 나만 거적대기 같은 가방 들고 가니까 좀 속상하더라고. 저는 한숨을 쉬며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빚도 아직 다 못 갚았잖아. 무슨 명품 타령이야. 알아. 근데 정말 나도 명품 가방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어. 나 이번 생일 선물로 예쁜 가방 하나만 사줘. 그런 비싼 가방이 꼭 필요해? 여보, 나도 여자야. 친구들 만날 때 초라해 보이기 싫단 말이야. 그리고 내가 요즘 어머님 간병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알잖아. 병원도 매번 내가 모시고 가고 밥도 다 해드리고. 여보, 내 평생 소원이야. 하나만 사주면 정말 아껴서 평생 들고 다닐게. 응? 결국 저는 아내의 생일 선물로 비싼 명품백을 사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월급쟁이인 제가 몇백만 원을 한 번에 낼 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야근과 특근을 하기 시작했죠.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12시에 들어오는 날이 계속됐어요. 그렇게 6개월이 흘렀고 드디어 아내가 원하던 샤넬백을 살 수 있게 됐죠. 이제 며칠 뒤면 아내의 생일이었고 저는 아내의 생일 전날 서울에 올라가 깜짝 선물을 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때마침 발주처의 자금 사정으로 공사가 일주일간 정지되었고 저는 뜻하지 않게 일주일의 휴가를 갖게 되었답니다. 저는 들뜬 마음으로 서울로 올라왔어요. 백화점에 들러서 샤넬백을 사고 여행사에도 들러 팸플렛을 챙겼죠. 아내가 늘 가고 싶다고 했던 동남아 여행을 이참에 가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기분 좋게 집에 왔는데 아파트 입구에 도착한 순간 이상한 광경이 보이더군요. 글쎄, 주차장에 있어야 할 제 차가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뭐지? 아내는 운전 못하는데? 저는 얼른 제 차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운전석에 앉은 사람은 낯익은 젊은 남자였어요. 자세히 보니 아내의 조카 민재더군요. 민재는 저를 보더니 화들짝 놀라서 차에서 내렸어요. 이모부, 어떻게... 민재야, 뭐야? 네가 왜 내 차를 운전하고 있어? 민재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전 그냥 이모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이에요. 뭐? 이모가 시켰다고? 무슨 말이야?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민재는 제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계속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어요. 뭔가 급하게 연락을 취하려는 것 같았죠. 민재야, 핸드폰 그만 만지고 나한테 제대로 설명해. 이모가 뭘 시켰다는 거야? 이모부, 저 정말 죄송해요.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뭐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야? 똑바로 말해. 민재는 대답을 못하고 계속 시선을 피했어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제가 민재의 핸드폰을 가리키며 말했죠. 너 핸드폰 카톡 보여줘. 이모랑 주고받은 대화 봐봐. 네? 이모부, 그건 좀... 보여줘! 지금 당장! 제 기세에 눌린 민재는 결국 핸드폰을 꺼내 카톡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충격적인 대화를 보게 됐죠. 민재야, 이모 공항에 좀 데려다줘. 공항이요? 어디 가시는데요? 제주도. 이모 남자친구랑 여행 가기로 했어. 네? 남자친구요? 아니 이모, 그건 좀 아니잖아요. 왜? 친구랑 여행도 못 가? 나도 좀 쉬고 싶다고. 그리고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이모가 이런 부탁한 거 이모부는 모르게 해야 해. 알았지? 이모가 너 갖고 싶다던 아이폰 사줄게. 저는 카톡을 읽으면서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분노인지 배신감인지 모를 감정이 치밀어 올랐죠. 민재야, 솔직하게 말해. 언제부터 이랬어? 이 남자친구는 또 누구고? 너 아는 대로 싹 다 말해. 그러자 민재는 한숨을 푹 쉬더니 마지못해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 이모 다니는 헬스장 있잖아요. 거기 트레이너인 것 같더라고요. 한 달 전부터인가? 갑자기 이모부가 차를 안 쓰고 있으니까 아깝다고 하면서, 그리고 제가 취업 준비한다고 하니까 용돈도 필요할 거라고 그러면서 자꾸 태워달라고 해서 저도 알게 된 거예요.
뭐? 헬스 트레이너? 하, 진짜 어이가 없네. 이 여자가 정신이 나갔나. 그리고 용돈 얘긴 또 뭐야? 이모가 얼마나 줬는데? 매주 50만 원 정도. 이모부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면서요. 진짜 기가 막혔어요. 제가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조카 입을 막고 있었던 거죠. 그 헬스 트레이너 이름 뭔지 알아? 네, 그 이태성인가? 이모가 항상 태성코치 그랬던 것 같아요. 둘이 얼마나 자주 만났어? 민재는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어요. 거의 매일이요. 헬스장 PT 끝나고 나면 항상 같이 커피 마시고 밥 먹고 주말엔 드라이브도 가고 이모부 울산 가시는 주말마다 만났던 것 같아요. 정말 이제 더 들어줄 수가 없더군요. 저는 매주 힘들게 서울과 울산을 오가며 죽도록 고생하고 있는데 정작 제 아내는 저 모르게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제주도엔 언제 갔어? 어제 저녁 비행기로 제가 공항까지 태워다 줬어요. 그 태성이라는 사람도 같이. 둘이 같은 비행기 탔어? 네. 민재야, 이모가 또 뭐라고 했어? 지금 다 말해. 이모부가 너무 일만 해서 자기는 외롭다고, 그래서 운동이라도 하면서 스트레스 푼다고. 근데 태성 코치가 너무 잘해준다고. 뭐 자기 얘기도 잘 들어주고 운동도 재밌게 가르쳐주고. 이모부는 맨날 일만 하는데 태성 코치는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준다고, 사랑하는 것 같다고. 아, 이모부 죄송해요. 저도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됐어. 너도 어려웠겠지. 저는 우선 민재를 보낸 뒤 혼자 차에 앉았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죠. 분노, 배신감, 허탈함,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렇게 잠시 생각을 정리한 저는 핸드폰을 꺼내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예상대로 받지 않더군요. 불륜남이랑 미롤 여행을 떠났으니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아내에게 연락하지 않고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파헤칠 시간이었어요. 우선 저는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옷장부터 열어봤어요. 근데 옷장 안쪽 깊숙한 곳에서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죠. 글쎄, 명품 쇼핑백들이 빼곡하게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루이비통, 구찌, 프라다, 발렌시아가 대충 봐도 10개는 넘는 명품백과 지갑, 벨트들이 나왔어요. 가격표를 보니 하나에 최소 1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넘는 것들이었죠. 저는 충격을 받은 상태로 이번엔 화장대 서랍을 뒤졌어요. 그리고 화장대 서랍 안쪽 깊숙한 곳에서 아내가 숨겨놓은 신용카드 내역서들을 발견했죠. 그런데 아내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정말 가관이더군요. 정말 정신이 나가기라도 한 것인지 아내는 매달 5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긁어대고 있었어요. 백화점, 명품관, 호텔, 고급 레스토랑, 안 가본 곳 없이 빨빨거리고 잘도 돌아다녔더군요. 그런데 제가 주는 생활비는 한 달에 300만 원이 다였거든요. 그것도 부족하다, 더 필요하다라고 맨날 졸랐는데 대체 이 돈이 다 어디서 난 거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 저는 신용카드 내역서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훨씬 더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저희 어머니 병원비 영수증들이었는데 제가 매달 300만 원씩 병원비로 준 돈과 실제 병원비가 전혀 맞지 않았어요. 실제 병원비는 월 5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럼 나머지 250만 원은 대체 어디에 쓴 거야? 그때 침대 한켠에 놓여있던 노트북이 눈에 들어왔어요. 전원을 켜니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는데 아내가 항상 쓰는 번호를 입력하니 바로 열렸죠. 그리고 인터넷 기록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아내의 비밀 SNS 계정이 자동 로그인 되어 있었거든요. 게시물을 보니 온통 명품과 호텔, 고급 레스토랑 사진뿐이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모든 사진에서 아내가 마치 미혼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댓글들을 보니 더 기가 막혔어요. 수많은 남자들이 외설스러운 댓글을 달았고 아내는 그 남자들과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주영님, 저녁 한번 같이 하실래요? 와인 한 잔 어떠세요? 제가 아는 좋은 바가 있어요. 저는 손이 너무 떨려서 노트북을 부숴버릴 뻔했어요.
10년도 넘게 살을 부비고 산 아내가 이런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다니 이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그런데 제 악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침대 밑에서 또 다른 서류 뭉치가 발견된 거죠. 서둘러 펼쳐보니 그 안에는 저희 딸 지민이의 학원비 영수증들이 있었는데 그 학원비조차 제가 알던 것과는 금액 차이가 상당하더군요. 지민이가 다니는 학원은 월 30만 원짜리 동네 수학학원 하나뿐인데 아내는 저한테 우리 딸 이번에 강남에 있는 유명 입시학원 보냈다 라며 월 200만 원씩 받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모은 돈은 다 아내의 비밀 통장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었죠. 정말 치가 떨리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왠지 아내가 벌인 일이 여기서 끝이 아닐 거라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고 미친 듯이 온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봐서는 안 될 것을 보고야 말았죠. 신발장 맨 위 선반에 숨겨둔 상자 안에서 지민이 대학 학비를 위해 모아둔 적금 통장을 발견한 거예요.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쳐보니 잔액란이 거의 텅 비어있더군요. 5천만 원이 들어있어야 할 통장에 단돈 10만 원만 남아있었죠. 출금 내역을 보니 한 달 전에 4천만 원을 인출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날짜에 맞춰 아내의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해보니 롤렉스 부티크 강남점 4,900만 원. 저는 숨이 막혔어요. 딸의 미래를 위해 10년 동안 조금씩 모아온 돈을 한순간에 시계로 바꿔버렸다니 저는 다시 옷장으로 돌아가 구석구석 뒤지기 시작했고 명품백들 사이에서 롤렉스 시계 박스를 발견했죠.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니 다이아몬드가 촘촘히 박힌 여성용 롤렉스가 들어있었어요. 미친, 딸 대학 등록금으로 겨우 이런 걸 사다니 이 옆엔 내가 진짜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저는 계속 수색을 이어갔어요. 그때 또 다른 서류 뭉치가 눈에 들어왔죠. 어머니 간병인 고용 계약서였는데 이것도 정말 기절할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김순자, 시급 만원, 주 3회 4시간, 업무는 병원 동행 및 기본 간병, 월 예상 비용 약 48만 원. 아내는 저한테 어머니 간병비로 매달 300만 원을 받아가면서 실제로는 48만 원만 쓰고 나머지 250만 원은 다 뒷주머니로 빼돌리고 있던 거예요. 저는 서둘러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죠.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 아, 준호야, 나 지금 병원이지. 오늘 투석하는 날이라. 혼자 가셨어요? 지민애미가 오늘 바쁘다고 해서. 아이, 그래도 괜찮아. 여기 간병인이 와서 가끔 와서 도와주고 하니까. 어머니의 말을 듣는데 속에서 천불이 나더군요. 아내는 제가 울산에서 죽어라 일하며 번 돈을 어머니 간병비라고 다 받아가 놓고 정작 어머니는 방치하다시피 했던 거예요. 저는 절대로 아내를 용서할 수 없었고 우선 모든 증거를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소파에 앉아 아내가 집으로 돌아오길 기다렸습니다. 이제 모든 걸 끝낼 시간이었죠.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저 분노와 배신감, 허탈함에 뒤섞인 채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밤 9시가 넘어서야 여행용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더군요. 얼굴은 햇빛에 그을려 있었고 평소와 달리 화장도 진하게 되어 있었어요. 잠시 후 아내는 거실에 앉아있는 절 보고는 화들짝 놀라더군요. 엄마야! 여보? 아니 연락도 없이 언제 왔어? 아내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뭔가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렇겠죠. 됐고 와서 앉아봐. 할 얘기 있으니까. 제 차가운 목소리에 아내는 더욱 불안해하며 캐리어를 현관에 놓고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야? 갑자기 휴가라도 나온 거야? 앉아. 아내는 망설이다가 소파에 앉았어요. 평소와 달리 저와 거리를 두고 앉더군요. 제주도 여행 재밌었어? 순간 아내의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동공이 흔들리는 게 보였죠? 제주도? 무슨 소리야? 연기 그만해, 다 알아. 태성이라는 헬스 트레이너랑 같이 제주도 갔다 왔잖아. 제 말에 아내는 잠시 당황하는 듯 하더니 이내 뻔뻔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누가 그런 거짓말을 했어? 누군지 데려와. 미친 거 아니야? 더 이상 나 속일 생각하지 마.
민재가 다 털어놨어. 당신하고 그 남자 공항까지 태워다 줬다고. 이어서 저는 준비해둔 증거들을 하나씩 테이블에 올려놨어요. 통장 내역, 신용카드 영수증, 비밀 SNS 계정. 그것들을 보자 아내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지더군요. 하지만 곧 다시 고개를 들더니 적반하장으로 나왔죠. 그래 맞아, 나 바람 폈어. 그래서 뭐? 이게 다 당신 때문이잖아. 솔직히 당신이 매력있는 남자였으면 내가 트레이너한테 눈이 돌아갔겠어? 맨날 밖에서 일하느라 피부는 시꺼멓게 타가지고 그런 남자랑 사는 내가 불쌍해서 젊은 남자 좀 만났다. 그게 그렇게 큰 죄야? 정말이지 기가 막혀 말이 다 안 나오더군요.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당신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 당신이 주식이랑 도박으로 날린 돈 메우려고 죽어라 일한 거잖아. 매주 주말마다 6시간씩 운전해서 올라온 것도 다 당신이랑 가족 때문이었어.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남편이면 당연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연하다고? 그럼 아내가 시어머니 병원비로 거짓말하고 돈 빼돌리는 것도 당연한 거야? 아내는 제 말에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다시 뻔뻔한 태도로 나오기 시작하더군요. 너무 힘드니까 그랬지? 당신이 시어머니 병수발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기나 해? 당신은 나 같은 여자 만난 거 고마워해야 돼. 알기나 알아? 아내는 자기가 저지른 짓은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치더군요. 뭐? 고마워해야 한다고? 그래. 나 아니었으면 당신 어머니 누가 돌봤겠어. 당신은 맨날 울산에 가 있고 나 혼자 그 힘든 일 다 했다고. 그래서 매달 1,000만 원씩 쓰면서도 생활비 더 달라고 했던 거야? 딸 학원비라고 거짓말하고 돈 빼간 것도. 심지어 당신 지민이 대학 등록금까지 손댔잖아. 그 돈으로 롤렉스 시계 샀더라. 아내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에 당황한 거죠. 어떻게... 그건 대체 어떻게 알았어? 다 찾아봤어. 당신이 숨겨둔 명품들, 비밀 통장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아내도 지지 않고 소리를 질렀어요. 아 그래, 내가 좀 썼으면 어때? 나도 살면서 좋은 것 좀 갖고 싶었어. 그게 그렇게 큰 죄야? 좀? 1억이 넘는 돈을 빼돌려놓고 그게 좀이야? 그리고 태성이란 놈이랑 제주도 여행은 그것도 시어머니 병수발이 힘들어서 간 거야?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지민이가 학원에서 돌아온 거였죠. 아내와 저는 얼른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지민이는 저희가 싸우던 중이었다는 것을 대번에 눈치채더군요. 무슨 일이에요? 엄마 아빠 왜 싸워요? 아내가 급히 일어나며 말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지민아, 얼른 방에 들어가 있어. 숙제해야지. 엄마, 저 이제 중학생이에요. 무슨 일인지 말해주세요. 지민이는 단호한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봤어요. 그러더니 지민이는 깊은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엄마 때문이에요? 그 말에 저와 아내 둘 다 놀랐어요. 지민아, 무슨 말이야? 아빠 저 다 알아요. 엄마가 다른 남자 만나는 거.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아내의 얼굴은 사색이 됐죠. 지민아,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 다 봤어요. 지민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2달 전에 학원 일찍 끝나서 집에 왔는데 엄마가 어떤 아저씨랑 거실에서 허리 안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저 엄마가 그 아저씨한테 여보라고 부르는 것도 들었어요. 우리 아빠는 울산에 있는데.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주먹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화가 나더군요. 우리 집에서, 그것도 지민이가 있을 수 있는 시간에 외간 남자를 끌어들이다니 대체 애엄마가 맞긴 한 걸까요? 그 와중에도 지민이의 폭로는 계속되었는데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가관인 이야기들이었죠. 저 엄마가 아빠 욕하면서 다른 아저씨랑 전화하는 것도 많이 들었어요. 그 바보가 또 돈을 보냈네, 호구 같은 인간, 이런 말 하면서 웃었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나보고 아빠한테 학원 더 다닌다고 거짓말하라고 시켰어요. 학원비 더 받으려고. 저 그거 정말 싫었어요. 아빠한테 거짓말하는 거. 그리고 지민이는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저는 엄마 아빠가 이혼하는 것만은 막고 싶어서 계속 참았어요. 엄마가 다른 아저씨 만난다는 것도 모른 척했고요. 친구들한테도 우리 가족이 행복하다고 거짓말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할머니한테까지 나쁘게 하는 건 못 참겠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아프신데도 제대로 돌봐주지 않고. 무슨 소리야, 지민아? 아빠, 사실 엄마가 할머니 약을 제때 안 줘서 할머니가 응급실에 실려간 적 있어요. 2달 전쯤이에요. 그때 제가 학교 조퇴하고 와서 할머니가 거실에 쓰러져 계시는 걸 발견했어요. 저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투석 환자는 약을 제때 먹어야 하는데 약을 안 드셔서 위험했다고.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말도 안 돼. 근데 왜 아무도 나한테 말 안 했어? 할머니가 그러지 말라고 하셨어요. 엄마가 자꾸 병원비 타령하니까 미안해서. 애비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고 하시면서 비밀로 해달라고.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어머니는 그런 일을 겪으셨는데도 저를 위해 참으신 거예요. 그리고 엄마 할머니 밥도 제대로 안 챙겨드렸잖아요. 맨날 김치에다가 밥만 차려드리고, 내가 할머니 과일이랑 고기 좀 사드리자고 하면 돈 아껴야 한다고 했으면서 엄마 맨날 비싼 거 사 먹었잖아요. 지민이는 이제 흐느끼며 말했어요. 전 언젠가 엄마가 원래대로 돌아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럼 우리 가족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저 이제 엄마 안 믿을래요. 전 엄마를 용서할 수 없어요. 아빠한테도 할머니한테도 저한테도 엄만 너무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민이는 저를 보며 말했어요. 아빠, 저는 아빠랑 살고 싶어요. 엄마랑은 절대 안 살아요. 만약 아빠가 엄마를 용서한다면 전 할머니 댁으로 가서 살게요. 지민이의 단호한 선언에 아내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기 시작했죠. 지민아, 제발.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지민이는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그 아저씨한테나 가세요. 그 사람이 엄마가 선택한 진짜 가족이잖아요. 그 말을 끝으로 지민이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어요. 저는 아내를 내려다보며 말했죠. 이제 알겠어?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딸마저 당신을 버렸어. 아내는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어요. 미안해. 내가 미쳤었나봐.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결혼 반지를 빼서 아내 앞에 던졌어요. 내일 아침까지 짐 싸서 나가.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낼게. 안 돼, 여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다신 안 그럴게. 기회? 당신이 어머니를 방치해서 응급실에 실려가게 만들었을 때도, 딸한테 거짓말 시켰을 때도, 다른 남자를 우리 집에 데려왔을 때도 난 모르고 있었어. 그게 당신이 받은 기회들이었어.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는 변호사 통해서 보낼게.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거실에서 아내의 울음소리가 계속 들렸지만 제 마음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죠. 다음 날 아침 거실에 나와보니 아내는 이미 떠나고 없었어요. 테이블 위에 편지 한 장만 남겨두고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처음부터 이럴 생각은 아니었어. 하지만 변명이지. 지민이 잘 부탁해. 저는 편지를 구겨서 버렸어요. 그리고 지민이를 불렀죠. 지민아, 이런 얘기해서 정말 미안한데 이제부턴 지민이랑 아빠랑 둘이 살아야 해. 그래도 괜찮겠어? 그러자 지민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의젓하게 말했어요. 아빠, 제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 이제 중학생이에요. 그리고 난 아빠만 있으면 다 괜찮아요. 물론 엄마 아빠가 헤어지게 된다면 너무 슬프겠지만 그래도 엄마 때문에 아빠가 더 이상 상처받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딸의 말에 저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인데 이렇게 의젓하고 성숙하다니.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우면서도 또 한편으론 미안했죠. 아이가 일찍 철이 들어야 했으니까요. 지민아, 아빠가 앞으로 더 잘할게. 정말로. 아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전 제가 아빠 딸인 게 너무 자랑스러워요. 저는 지민이를 꼭 안아줬어요. 이런 예쁜 딸이 있으니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리고 그날 오후 저는 지민이와 함께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으로 향했어요. 어제 있었던 일을 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했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응급실에 실려갔던 일에 대해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머니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예전보다 많이 수척해지신 모습에 가슴이 아팠죠. 어머니, 저 왔어요. 아이고, 준호 왔구나. 지민이도 같이 왔네. 어머니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셨어요. 어머니, 2달 전에 응급실에 실려가셨다면서요? 그걸 어떻게... 지민이가 말해줬어요.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어요. 너 울산에서 고생하는데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어머니, 그래도 말씀하셨어야죠. 저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지민애미가 자꾸 병원비 타령을 하니까 내가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며느리도 나름대로 힘들었겠지. 그때까지도 어머니는 뭐 예쁘다고 제 아내를 감싸고 계셨어요.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어제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죠. 어머니, 사실 저희 이혼하기로 했어요. 뭐라고? 갑자기 왜? 저는 차분히 모든 것을 설명드렸어요. 아내의 불륜, 저 몰래 돈을 빼돌린 일들까지 말이죠. 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신 듯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내가 너무 몰랐구나.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몰랐는걸요. 어머니, 이제 제가 제대로 모실게요. 전문 간병인도 구하고 좋은 병실로도 옮겨드릴게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돈 아까워. 어머니, 그동안 아내가 병원비로 빼돌린 돈이 2억이 넘어요. 근데 실제로 어머니께 쓴 돈은 50만 원도 안 됐고요. 이젠 제가 직접 관리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우선 어머니를 1인 병실로 모시고 새로 전문 간병인을 고용한 뒤 저는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제가 모아둔 모든 증거를 가지고 말이죠. 변호사는 제가 가지고 온 증거들을 보더니 100% 승소를 확신하더군요. 이 정도 증거면 100% 승소 충분합니다. 재산 분할은커녕 오히려 상대방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상황이네요. 특히 시어머니 병원비와 딸 학원비 명목으로 빼돌린 돈은 명백한 횡령입니다. 그리고 혼인기간 중 분류는 이혼 사유가 되고요. 다만 상대방이 얼마나 비열하게 나올지는 모르니 철저히 준비하기는 해야 합니다. 혹시 폭행이나 그런 건 없으셨죠? 전혀 없습니다. 전 아내에게 손 한 번 댄 적 없어요. 그렇게 이혼 소송 준비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2주쯤 지났을 때 변호사에게서 황당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상대 측에서 이상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고 하면서 상처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어요. 뭐라고요? 폭행이요?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변호사가 보여준 서류를 보니 정말 기가 막혔죠. 그건 제 아내의 변호사가 보낸 내용 증명이었는데 거기에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당했으며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막대하다. 위자료 1억과 재산 분할 50%를 요구한다. 라는 황당한 내용이 적혀 있었죠.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변호사가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상대 측이 선생님이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는 주장도 하고 있어요. 울산 현장에서 건설 자재를 빼돌려 팔았다고. 뭐라고요? 그게 무슨 헛소리예요? 그리고 박 선생님이 울산에서 현지 여성과 불륜 관계를 가졌다는 주장도 하고 있고요. 저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자기가 저지른 짓을 오히려 제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다니. 집에서 쫓겨나던 날 그렇게 울며불며 제게 사과를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이렇게 뒤통수를 치다니요? 정말 치가 떨릴 지경이었죠. 그러나 변호사는 오히려 이건 저에게 유리한 일이라며 아내를 무고죄로 고소해버리자고 하더군요. 걱정 마세요. 이런 무고죄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대신 우리도 더 철저히 준비해야 해요. 그런데 다음 날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아침 9시쯤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회사 경리가 헐레벌떡 뛰어왔죠. 박 소장님, 지금 경찰 왔는데요. 소장님을 찾고 있어요. 뭐? 경찰이? 영문도 모른 채 1층 로비로 내려가니 정말로 경찰 2명이 서 있었어요. 박준호 씨 맞으십니까? 네, 제가 박준호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회사 공금 횡령 혐의로 조사가 필요해서 왔습니다.
누군가 투서를 했더군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회사 공금 횡령이라니? 저는 하늘에 맹세코 그런 짓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횡령이라뇨? 전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일단 서해 가서 조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 현장 총책임님이 나타났어요. 잠깐 무슨 일입니까? 우리 박 소장이 횡령이라니 그게 말이 됩니까? 책임님은 경찰과 제 사이를 가로막고 서셔서는 든든하게 제 편을 들어주셨죠. 그러자 경찰이 투서 내용을 보여줬는데 거기엔 제가 울산 현장에서 건설 자재를 빼돌려 팔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심지어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까지 말입니다. 그 순간 지금 이 모든 일을 꾸민 게 제 아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제게 이 정도의 악의를 가지고 모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제 아내뿐이었으니까요. 다행히 책임님은 경찰을 향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박 소장은 우리 회사에서 가장 신뢰하는 직원이에요. 그러면서 책임님은 회사 법무팀을 호출했고 즉시 모든 장부와 거래 내역을 확인한 결과 당연히 아무 문제가 없었죠. 오히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투서를 한 사람이 제 아내라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런 허위 신고는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고소하시겠습니까? 네, 고소하겠습니다. 그렇게 서로 고소가 오가던 어느 날 드디어 재판이 시작됐어요. 법원 앞에서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는 일부러 검은 옷을 입고 화장도 하지 않은 초췌한 모습을 하고 왔더군요. 아마도 불쌍해 보이기 위한 작전 같았죠. 눈물바람으로 집에서 쫓겨날 땐 언제고 대체 돈이 뭐라고 이런 사기까지 치는 것인지 참 사람이 없어 보였죠. 잠시 후 재판정에 들어서자 아내 측 변호사가 먼저 공격을 시작했어요. 박준호 씨는 여기 이주영 씨에게 정신적 학대를 가했으며 경제적 자유를 박탈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박준호 씨가 이주영 씨에게 위자료로 1억을 지급할 것을 요청합니다. 판사가 절 바라봤어요. 순간 식은땀이 흘렀죠. 하지만 제 변호사는 여유롭게 일어나더니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저를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판장님, 여기 이주영 씨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있습니다. 스크린에 엄청난 양의 명품 구매 내역이 나타났어요. 월 평균 1,000만 원 이상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게 경제적 학대입니까? 이어서 더 충격적인 증거들이 나왔어요. 또한 이주영 씨는 박준호 씨가 회사 공금을 횡령했다고 허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모두 거짓으로 판명났고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당한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이주영 씨는 혼인 기간 중 지속적으로 불륜을 저질렀습니다. 변호사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헬스장 CCTV 영상이 재생됐어요. 아내와 트레이너 태성이 포옹하고 키스하는 장면이 여러 날짜에 걸쳐 나왔죠. 순간 법정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아내에게 쏠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주영 씨는 시어머니 병원비와 딸의 학원비를 빼돌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딸의 대학 등록금 적금 5천만 원을 무단 인출했습니다. 그때 지민이가 증인석에 섰어요. 15살 어린 나이에 법정에 서는 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하지만 지민이는 용감하게 증언해줬습니다. 증인, 어머니가 수상한 곳에 돈을 쓰는 것을 본 적 있나요? 지민이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명품 가방이랑 옷 사는 데 쓰는 거 봤어요. 그리고 헬스장 트레이너 아저씨한테 비싼 시계 선물하는 것도 봤어요. 그러자 아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거짓말이야. 지민아, 너 엄마한테 왜 이래? 거짓말 아니에요. 엄마가 할머니 약도 제대로 안 줘서 할머니 응급실 가신 것도 사실이고 엄마가 아빠 욕하면서 다른 아저씨랑 전화한 것도 다 들었어요. 지민이의 증언이 이어지자 법정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어요. 아내는 발악하듯 소리를 질렀지만 판사의 제지로 다시 자리에 앉혀야 했죠. 그때 결정적인 증인이 또 한 명 나타났어요. 바로 헬스장 카운터 직원이었죠. 증인은 이주영 씨와 이태성 트레이너의 관계에 대해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두 분이 연인 사이인 건 헬스장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워낙 대놓고 스킨십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를 들으셨나요?
그러자 그 직원은 준비해온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죠. 우리 남편? 그냥 돈줄이야. 매달 1,000만 원씩 뽑아내는 호구지.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태성 씨뿐이야. 이혼하면 재산 절반은 기본이고 내가 시어머니 간병했으니까 위자료로 3억은 받을 수 있을 거야. 3억이요? 그 돈으로 태성씨 피트니스 센터 차려줄 거야. 강남에 300평짜리로. 법정이 다시 한번 술렁였어요. 이어서 태성이란 남자도 증인으로 나왔어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이상 혹시라도 자기에게 똥물이 튈까 무서웠던 탓이겠죠. 이주영 씨가 돈을 주신 적이 있나요? 네, 총 3천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피트니스 센터 창업 자금이라고. 남편이랑 이혼하면 3억 정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 제대로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현재 이주영 씨와의 관계는 어떻죠? 끝났습니다. 솔직히 전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어요. 그 말에 아내는 절규하듯 외쳤어요. 태성씨, 우리 사랑했잖아.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지만 불륜남은 그저 차갑게 대답할 뿐이었죠. 사랑? 난 애초부터 아줌마 돈만 봤어요. 솔직히 아줌마도 양심 있으면 알 거 아니야. 나한테 돈 없는 늙은 여잔 필요 없다는 거. 그 말에 아내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모든 재판 절차는 끝이 났고 이어서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주영은 박준호에게 다음과 같이 배상하라. 1.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으므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2. 그동안 박준호에게서 훔친 시어머니 병원비 및 딸 학원비 2억 원을 반환하라. 3. 무단 인출한 딸의 대학 등록금 5천만 원을 즉시 반환하라. 4. 명예훼손 및 무고죄에 대한 손해배상금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총 3억 3천만 원의 배상 판결이 났어요. 아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판사를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죠. 하지만 아내의 몰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형사재판도 이어졌거든요. 무고죄 명예훼손으로 아내는 결국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내는 즉시 집행유예를 신청했지만 죄질이 나빠 기각됐죠. 그리고 정확히 8개월 후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데 아파트 입구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아내였죠. 아내는 짧은 사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허름한 옷에 부스스한 머리까지 거지가 따로 없었죠. 여보, 나 정말 갈 곳이 없어. 제발 한 번만 나 좀 봐주면 안 될까? 그게 안 되면 나 지민이라도 한 번만 보게 해줘. 제발. 지민이가 당신을 보고 싶어 할 것 같아? 다른 남자와 바람난 엄마를? 그러자 아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하지만 전 아내에게서 마음이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여기서 계속 이러면 경찰 부를 거야. 그리고 접근금지 명령 신청할 거니까 다신 나 찾아오지 마.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며칠 후 아내가 저를 또 찾아왔더군요. 이번엔 새벽 2시에 초인종을 눌렀죠. 여보, 나 좀 도와줘. 진짜 죽을 것 같아. 저는 인터폰으로만 대답했어요. 난 당신 누군지 몰라요.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5분 안에 썩 꺼지세요. 제발 1,000만 원만, 아니 100만 원만 빌려줘. 나 정말 며칠째 굶었어. 네, 참 안 되셨네요. 어디 무료 급식소라도 가보시고 전 찾아오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아내를 개무시했고 결국 경찰이 와서 아내를 끌고 가버리더군요. 멀리서 아내의 울부짖음이 들렸지만 저는 눈도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다 자업자득, 인과응보였으니까요. 반면에 저는 요즘 딸아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답니다. 또 저희 어머니도 이제는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제대로 된 간병인이 정성껏 돌봐드리니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죠. 그렇게 1년이 지난 후 저는 회사에서 한 차례 승진을 했습니다. 한 차례 폭풍과도 같았던 큰 일을 치르고도 회사 생활을 묵묵히 하는 점을 윗분들께서 높이 사주신 것 같더라고요. 반면에 제 아내는 친정에서도 버림받고 요즘은 쉼터를 전전하며 살고 있다고 가끔 일용직으로 일한다고 하더군요.
어느 날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제 아내가 개인 회생을 신청했다면서 제게 갚아야 하는 돈을 탕감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더군요. 변호사는 제게 이에 대해 동의할 것인지 물었고 저는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분명 제게 큰 상처를 입혔고 괘씸한 사람이긴 하지만 동시에 더 이상 미워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이젠 정말 다 깨끗하게 끝내고 싶네요. 그렇게 제 결혼 생활은 정말로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어쩌면 아내는 처음부터 저를 사랑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내에게 있어 저는 그저 편하게 등골을 빨아먹을 수 있는 숙주였을 뿐이었겠죠. 지난 시간 아내 때문에 정말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덕분에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진짜 가족이란 무엇인가, 또 진짜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죠.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마음,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저는 요즘 절실히 깨닫고 있답니다. 지금 저는 지민이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가끔 과거를 돌아보면 아찔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그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으니까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교훈이 되길 바라며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